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자신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또 한 번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대통령을 거들었는데요.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분명히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다음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문건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오늘도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도 자기가 건넨 거라며 윤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최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선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비상입법기구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대체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성립의 강력한 물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줬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의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 외에 지시 문건을 여러 장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주무장관으로서 협조가 필요한 것 있으면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검토와 승인 없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총리, 행안부 문건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장난 같은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들이 아닌 요원들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 전 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해지자 출동한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걸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김병조 의원이 의원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담당했던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자신의 증언이 맞다는 걸 확인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한 팀인 듯 부하 탓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투입한 병력도 280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르게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결국 25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에게 30명을 더하자고 해 280명만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 역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를 하지 말라고 해 통합 보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검찰 공소장 내용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월 3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을 통틀어 2,400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부정선거 수사 등을 위해 선관위 관련 장소에 투입한 병력을 모두 합하면 총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모두 5차례 직접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내란으로 특히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밑돈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내란 사태 종식이 늦어지면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10년째 고깃집을 하는 김천호 씨는 요즘 가장 힘듭니다.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없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라진 단체 손님은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30명, 40명 대 인원들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안정을 찾으면 그때 회식을 다시 하자 해서 제가 10여 년 해오면서 너무 처음 닥치는 일이라. 지난해 4분기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나아지리라던 기대감이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불황을 겪는 건설업 성장률도 마이너스 3.5%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신용카드 그 사용액들이 이런 것들이 또 증가세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에서 무려 0.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연간 성장률도 2%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 성장률은 1.1%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작년 11월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려고 하는 기로에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추경과 같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경제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등까지도 후순위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최근 하락했다는 당 지지율을 두고선 국민이 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 본다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부터 본격화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실용주의였습니다.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이후 이제 시대의 중대한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흥묘 백묘론도 거듭 인용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것보다
다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선 핵심 공약이던 전국민 기본소득도 후순위로 미룰 뜻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급락한 당 지지율에 대해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여권이 카톡 검열이라 비난한 데 대해선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복을 하지 않아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며 정치 보복은 해선 안 되고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정치투쟁, 이념투쟁에만 골몰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 주장을 한 점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말바꾸기가 아니라면 기본소득 공약 폐기 선언부터 하라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약 5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다만 핵심 탄핵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위헌 위법성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2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4로 갈렸습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 정족수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위원 2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이미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임명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 반반으로 엇갈린 가운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결정을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과 MBC 등에 대한 징계 처분도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